진짜 인생은 무덤까지 안전하고 단정하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잔뜩 흐트러진 몰골로 와 완전 끝내줬어 라는 비명과 함께 먼지 구름 속으로 슬라이딩하며 들어와야 제맛이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성공으로 안내할 대저택 서재, 오늘은 앨런 피츠, 바바라 피츠의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에 담겨있는 인사이트 중에서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성공 습관에 대한 부분을 저의 생각까지 덧붙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자는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하는지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는데요. 일단 무조건 알고 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특정 알파벳 3개, R, A, S. 제가 진짜 정말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다 아시죠? 바로 망상 활성화 체계라는 이 뇌 신경망이 우리가 잠재의식을 바꿔버리고 그걸로 인생을 바꿔버리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RAS를 저는 평소에 엄청나게 정교한 필터이자 검색 엔진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자는 조금 더 재밌게 비유를 합니다. 바로 뇌 골키퍼라고 하거든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공항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다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소리와 볼 것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 다 인식하면 우리 뇌는 패닉에 빠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정보를 거르고 어떤 정보를 인식할지 결정하는 게 바로 RAS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항 안내 방송에 사람들 소음에 사실상 엄청난 소리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어디선가 여러분의 이름이 들리면 딱 정확히 알아차리는 거, 이거 RAS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뇌는 1초에 4억 비트 이상의 정보를 처리하거든요. 그 중에 0.0005%인 2000비트만이 우리 의식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99.9%의 정보는 우리한테 들어오는지조차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정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절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구입할 차종을 정했더니 유독 도로에서 갑자기 그 차가 엄청나게 많이 보였던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단발로 머리를 자를까 며칠째 고민하고 있으면 여기저기 단발머리 여자들이 눈에 들어왔던 경험도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관심이 사라지면 해당 차종과 단발머리의 사람들은 도로와 거리에서 사라집니다. 특히 여성분의 경우에 임신을 하면 진짜 한 집 걸러 한 집 꼴로 임산부가 있거나 집에 아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여러분,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집순이 집돌이들이 왜 있을까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 RAS는 뇌간에서 뻗어나온 신경세포와 신경섬유 다발이거든요. 이 신경망은 이제 뇌의 여러 영역으로 쭉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경망이 지나치게 활성화가 돼도 문제거든요. 과다각성이나 과민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RAS 활동이 활발해서 외부 자극을 줄이려고 본능적으로 집순이, 집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RAS는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진짜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엄청난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에 따라 같은 시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각자 다른 걸 보고 듣는 말 그대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로 같은 걸 보고 들어도 누군가는 거기에서 기회를 찾고 누군가는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 RAS를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는 거에 진짜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다 쏟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RAS를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따로 설정해 놓지 않으면 일단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랜덤으로 지금 세팅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랜덤 세팅 값과 딱히 상관없는 정보들은 이 RAS가 그냥 미련 없이 잘라버리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은 너무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이 성공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가? 어떤 종류의 자산을 얼마나 축적하고 싶은가? 네,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질문들에 바로 딱 답이 안 나올 거예요. 못 하실 거고요. 설령 답을 한다 해도 욕구 혹은 희망으로만 남은 채 잘 실현되지도 않을 겁니다.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우리의 RAS는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부터 말씀드릴 어른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거든요. 나이값 좀 해. 철 좀 들어라. 창피한 줄 알아라. 그러지 않는 게 신상에 좋을걸. 주는 대로 받아라. 있는 것에 만족해. 옆집 애 좀 봐라.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돈이 썩어나는 줄 알아? 주제 넘지 마라.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애들도 있어. 여러분, 이 말들을 이제 제가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의지와 완전히 상관없이 여러분이 작은 아이였을 때 여러분 잠재의식에 강제로 깔린 이 RAS 프로그래밍의 코딩 한 줄 한 줄들이에요. 들었던 방금 이 말들이 말이죠. 그리고 이 값으로 설정된 RAS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그냥저냥 살아온 거거든요. 보통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통 억제되면서 나중에는 잊고 살아가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RAS 프로그래밍부터 완전히 뿌리 뽑아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가족이 바라는 확실한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안전하고 합리적인 경로를 택해서 인생을 살금살금 저자세로 조용히 통과하다 은퇴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거에 진심으로 만족하고 이게 진짜 원하는 삶이면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후회를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니까요. 그게 바로 그냥 저냥 사는 인생입니다. 기껏 사다리 놓고 지붕에 올라와 보니 내 지붕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 엉뚱한 벽에 사다리를 세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고민합니다. 기껏 올린 사다리를 걷어치우고 완전히 다른 벽에 다시 사다리를 대는 모험을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기 눌러 앉을 것인가?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매몰 비용을 탓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대답이 만약 그렇다이면 지금 바로 RAS를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적어보세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할지는 일단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하며 살아가길 원하는지 목표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저자는 20개에 달하는 무엇을 노트에 적었다고 하거든요.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마라톤 완주, 해변에 살기, 낙하산 점프, 유명 강사 되기, 50개국 여행, 벤츠 소유, 내 사업체 갖기, 쉰 전까지 백만장자 되기 등등 이렇게 그냥 적어보세요, 여러분. 시간도 뭐 한 5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이 RAS가 일종의 검색 엔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RAS에 검색어를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쥐고 흔드는 이 신경망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일거리를 던져주는 겁니다. 일단은 너무 진지하게 머리 아프게 생각 마시고요. 저자처럼 흥미로운 발상들을 그냥 두서없이 모아서 항목을 적으세요. 그리고 목표는 진짜 꼭 손으로 쓰셔야 합니다. 타이핑하지 마시고요. 그거나 저거나 뭐 똑같이 적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이미 2010년대 들어서 많은 실험들로 과학적으로도 수차례 입증된 거예요. 손으로 적으면 우리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최대 1만 가지 움직임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뇌에 관련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논문도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꼭 손으로 직접 쓰셔야 합니다. 이 저자가 예시를 정말 재밌게 잘 드는데요. 저자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표를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은 스포츠카 운전을 묘사하는 글을 읽는 것과 같다. 손으로 목표를 쓰는 것은 직접 알프스를 누비며 스포츠카를 시운전하는 것과 같다. 즉, 손글씨는 목표에 대한 정서적 몰입도를 월등히 높이고 내 잠재의식에게 쉬지 말고 공든 탑을 쌓으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면 오히려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딱 결정하면 이 RAS가 알아서 길을 찾는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바로 RAS가 하는 일이거든요. RAS 자기가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그런데 어떻게 하지? 라고 계속 고민하면 RAS 하는 일을 여러분이 방해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손바닥에 물 한 방울이 딱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바다 한가운데에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나는 아까 내 손바닥 위에 있던 그 물 한 방울을 원한다 라고 하면 바닷속을 뒤져서 기어이 그 한 방울의 물을 찾아내는 게 RAS의 능력입니다. 이거 그냥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RAS의 능력이 진짜로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아까 목표 노트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종이를 3칸으로 나눠 보십시오. A칸에는 시급히 달성해야 하는 것들과 여러분에게 제일 의미가 큰 항목을 쓰시고요. B칸에는 중요하긴 한데 막상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전에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C칸에는 흥미를 유발하고 도전 정신을 막 일으키긴 하지만 현 시점에선 그저 가능성에 그친다라고 생각되는 목록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칸마다 여러분이 적은 것들을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A칸에 적은 것들을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매기는 게 아니라 수치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멋진 내 집 마련이 A칸 1순위에 있다면 이걸 언제까지 어떤 집을 가질 건지 수치화하는 거죠. 평수, 방 개수, 가구들, 심지어 문 손잡이까지 정확히 묘사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잠재의식에 있는 RAS의 추진력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목표가 아직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상징하거나 묘사할 수 있는 그림이나 이미지들을 수집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예전처럼 모으는 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몇 분, 아니 몇 초면 금방 원하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정보를 수집하면 할수록 또 다른 정보가 이제 사방에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 여러분이 막 수집해서 폰이나 노트북에 저장해 놓은 사진 혹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 보는 그 목표랑 진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목표를 이루고 나서 결과적으로 뒤돌아보면 그때 그래서 내가 저걸 하게 됐었구나 라면서 신기해하는 날이 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막막하다고 그냥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 작든 크든 간에 그 목표를 일단 손으로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읽고 또 읽어보세요. 보고 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건지 그 여부가 판명 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솎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진짜 목표가 자연스럽게 골라지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 둘씩 제거를 하고 그렇게 살아남은 것들만 이제 침실 벽, 화장대 거울, 서재, 냉장고 같이 눈이 가는 모든 지점에 붙여보세요. 이걸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상하게 본다면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엄마 뭐해? 아빠 뭐해? 딸 뭐하니? 아들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성공이에요. 1970년대에 부자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바로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가르는 차이가 무엇이냐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연구였죠. 무려 3년의 연구를 거쳐 결과가 나왔는데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 그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그룹을 가른 가장 극명한 차이는 손으로 쓴 목록이 존재하느냐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까지 말씀드리니까 진짜 적지 않을 수가 없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아마도 전 세계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본인이 경제활동 인구로 보내는 이 삶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주로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청장년층 인구를 말하거든요. 2012년에 140국에서 시행된 갤럽 조사에 의하면요. 67%의 사람들은 자기 밥벌이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의욕도 없고 동기를 찾지 못하며 노력을 기울일 마음도 없어요. 더 최악인 건 24%는 자기 일에 대해 진심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9%가 불을 독식하는 구조인데요. 이쯤에서 한 가지 진짜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일하느라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할 시도조차 하지 않으실 건가요? 기회가 되면 돈 안 받고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자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는데요. 돈
돈 안 받고도 하고 싶다. 이런 일이 뭔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았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미션을 해결한 거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아니, 나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수다 떠는 게 좋은데 이걸로 어떻게 직업을 하냐고 라고 말이죠. 이런 사람 중엔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프라 윈프리처럼 막 이런 거물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돈이 따르지 않아도 하고 싶을 만큼 좋아하는 걸 해보는 것, 이제는 진짜 이걸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즐기는 일을 찾아야만 단 하루도 일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정확히 지금 제가 그렇게 행복하고 경이로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거든요. 직장 다닐 땐 진짜 100% 일하러 다녔죠. 당연히 하기도 싫었고요. 스트레스도 많고 책임질 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정말 100%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바쁘게 사는데 일한다는 생각을 정말 단 1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오로지 두 가지 동기 중 하나로 행동한다. 이득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거나. 언제까지 고통을 피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텐가? 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모양새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건 인생의 목표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RAS가 어디서 뭘 찾을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바로 시작하세요.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방법은 출발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떤 건 해보니까 별로라 땡 끝낼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다른 거랑 연결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진짜 전국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브로니 웨어라는 호스피스 간호사는 생애 남은 시간이 12주 이하인 시한부 환자들을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의 5가지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였는데요. 사람이 죽기 전 가장 많이 하는 후의 5가지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평생 익숙한 방식만 고수하며 습관에 매여 살았다. 튀는 것이 두려워 남들과 비슷하게 행동했다. 익숙함이 주는 이른바 편안함이 물리적 일상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덮어버렸다. 변화의 공포 때문에 남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만족한 척, 행복한 척 살았다. 다시 산다면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2. 친구들과 연락하고 살걸. 사는데 급급하고 생활에 쫓겨 천금 같은 관계를 세월의 흐름 속에 흘려보내고 말았다. 친구들에게 시간을 내지 못하고 우정에 노력하지 못한 것이 가슴에 사무친다. 죽음을 앞두니 그들이 보고 싶다. 3.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다. 원만하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다. 나는 있으나 마나한 평범한 존재가 되었고 정말 되고 싶었던 내 모습을 위해 별다른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쌓였고 그 마음의 화가 병으로 이어졌다. 4. 회사에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 일에 쫓겨서 아이들이 크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아내, 남편과의 관계도 챙기지 못했다. 뼈저리게 후회한다. 5. 내 인생이 아닌 타인의 기대에만 충실했다. 이제 죽을 나를 받아놓고 생각하니 한 것도 하지 않은 것도 결국은 모두 내 선택이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그 자체로 지나간 삶을 어느 때보다 명징하게 돌아보게 만들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세상에는 2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10년치 경험을 하는 사람과 1년치 경험을 10번 반복하는 사람. 둘 중에서 10년치 경험을 한 번 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더 많이 이루고 더 오래 살고 훨씬 재미있게 산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뼈아픈 팩트 폭행을 날리는데요. 지금의 내 처지와 형편 뒤에 숨은 진짜 원흉을 알고 싶은가? 내 커리어, 건강, 인간관계가 어디서 나온지 알고 싶은가? 간단하다. 거울 앞에 서 보라. 그렇다. 내 형편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다. 형편이 좋은 것도 내 덕분이고 형편이 나쁜 것도 내 탓이다. 부분적 책임이 아니라 전적인 책임이 내게 있다. 내 인생이 걸출한 성공작일 때 공도 내 몫이고 그렇지 못할 때 허물도 나에게 있다. 물론 인간이 공평하게 태어나진 않는다. 부모, 사회, 문화, 종교, 교육이 내 RAS에 입력되는 내용을 좌우했다. 거기서 형성된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이 모든 원리를 알지 않는가?
당신이 RAS 작동 원리를 눈치챈 이상 그것에 입력되는 것, 그것에 따른 결과는 이제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지금의 일자리를 수락한 사람도 열정과 거리가 멀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기로 작정한 사람도 나였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결정한 것도 나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에 우겨 넣었다. 끝없는 비난과 배신감을 안기는 친구나 가족에게 선을 긋지 않은 것도,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은 것도 내 결정이었다. 나를 돌아버리게 하는 고객이 있는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호구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다 내가 키운 괴물들이다. 내가 그 괴물들을 인생에 끌어들였고 내쫓지 않았다. 내가 골랐고 내가 머물게 했다. 그런 선택을 한 것도, 그런 생각에 젖은 것도 나였다. 내가 장본인이다. 자책감에 찌들지 마라. 대신 강력한 정신 에너지를 발휘하라. 스스로에게 물어라. 지금과 다른 결과를 얻으려면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진짜 딱 한 번이잖아요. 살아가면서 진짜 그 어떤 것이든 목표를 잡아보십시오. 이에 대해 저자는 이런 말을 전해주는데요. 정말로 눈에 차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눈에 들어오는 것 중 그나마 나은 것에 안주하지 말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꿈을 상상할 수 없다면 아직 그 꿈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 뇌는 물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들만 이미지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애초에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일은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태평양에 뛰어들어서 잠수해서 미국까지 가는 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정확히 반대쪽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단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하지만 상황을 시각화하는 능력이 당신의 꿈을 현실화시킬 것이다.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최종 결과를 획득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낼지는 나중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반대로 한다. 방법만 궁리하다 좌절감에 빠져 생각을 접고 만다. 여러분,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고 나면 여러분 잠재의식의 RAS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전까지는 관심 자체가 없었던 것들을 갑자기 의식하게 되실 거예요. 일단 인간관계부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볍게 무시했을 여러분과 진짜 아무 상관없는 이름을 RAS가 집어내고 그렇게 맨날 똑같던 여러분 일상의 변화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그 지점이 바로 성공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인 겁니다. 아무리 행사장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워도 RAS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칼같이 분리해서 여러분 앞에 가져다 놓을 거예요. 이곳저곳 붙여놓은 목표 목록은 여러분이 더 빠른 성취를 할 수 있게 도울 거고요. 성공이 취미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진짜 인생을 재미있게 신나게 한번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목표는 반드시 마감 기한이 있어야 하고요. 확언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선 2부에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자의 마지막 말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인생은 무덤까지 안전하고 단정하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잔뜩 흐트러진 몰골로 와, 완전 끝내줬어 라는 비명과 함께 먼지 구름 속으로 슬라이딩하며 들어와야 제맛이다. 오늘은 어떤 것이든 작던 크든 간에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막막하기도 하면서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이놈의 목표 달성,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딱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건 제가 만든 단어이긴 한데 셀프 마감일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감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생각이 초능력을 부른다는 거죠. 이 마감의 힘은 실로 강력합니다. 우리가 소위 박차를 가하게 만들거든요. 마감, 영어로 데드라인이라는 이 단어는 1864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연합군 포로 수용소였던 앤더슨빌 감옥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이 감옥에서는 이른바 죽음의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요. 낮이든 밤이든 그 선을 넘는 수감자는 총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감이 진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원리는 이거예요.
스포츠 경기에서 딱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시간이 임박할수록 선수들의 발이 빨라지고 몸놀림도 치열해집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선수들은 경기를 딱 시작하기 직전이 체력이 100%인 상태잖아요. 그러다가 경기가 계속 될수록 선수들의 체력도 고갈되죠. 50%, 20%, 5%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엔 선수들의 체력은 완전히 고갈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경기 맨 끝 부분에 경기의 마감이 임박했는데 오히려 발이 빨라지고 몸놀림이 치열해지는 거잖아요. 즉 마감을 정하는 이 행위는요, 우리 몸의 생체 활동과 화학작용의 분발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은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10kg 되는 아령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작정한 여러분이 착각해서 40kg짜리 아령을 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뼈에 무리가 가고 접질리거나 근육이 놀라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10kg짜리 아령만 들어 올리게끔 몸을 준비시켰기 때문이에요. 즉 마감은 우리에게 텐션을 유지하게 하고 체력도 안배하고 에너지까지 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계획에 있어서는 대부분 마감을 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 책의 저자를 포함한 수많은 명저들에서 부자가 되겠다는 계획에도 반드시 마감일을 정해두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바디 프로필을 찍는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려가실 거잖아요. 시험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 나아가시고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내가 100억 자산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잡았으면 그걸 언제까지 이뤄낼 건지 정확하게 써서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마감일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지 이걸 못 지켰다고 막 자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표가 100인데 이 셀프 마감일까지 85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런 거 없을 때 여러분은 많이 해봐야 30 정도 했었거든요. 30보다 거의 3배를 더 해낸 건데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과정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그냥 이거 없이 해나갈 때에 비해 스스로 진짜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전 경험이 쌓일수록 소요 시간을 예측하는 것도 점점 정확해질 겁니다. 이러면서 추상적이었던 목표도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앞날이 분명해질수록 여러분은 성공,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삶에 슥 다가가 있게 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데드라인을 정했다면 이 큰 목표를 잘게 쪼개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코끼리를 먹는 방법은 한 번에 한 입씩. 약간 허무하고 어이없게 느껴지는 이 말이 사실은 삶의 진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수치화했잖아요. 가령 부자가 된다는 추상적인 이 개념을 2027년까지 연 10억씩 버는 자산가가 되었다로 여러분 개개인에 맞게 정확히 수치화해서 손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10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1억부터 집중하는 겁니다. 1억을 달성하고 2억, 3억을 달성하고 10억까지 가는 거죠. 여기에도 마감 날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1981년 미국에서 7에서 10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팀에는 수학 문제집을 6페이지씩 잘라서 총 7번, 그러니까 42페이지를 푸는 목표를 주고요. 다른 팀에게는 42페이지를 통으로 그냥 한 번에 풀게 했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구 결과 작은 단위로 쪼개진 목표를 받은 아이들이 큰 목표를 뭉텅이로 받은 아이들보다 완료율과 정답률 둘 다 높았습니다. 즉 여러분의 그 높은 목표를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감당 가능한 작은 단계로 잘게 쪼개는 것이 관건인 거죠. 그래야 최종 목표까지 주눅들지 않고 자신 있게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 5천만 원 번다 이게 아니라 월 420만 원씩 번다, 연 3천만 원 모은다 이게 아니라 월 250만 원 모은다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심리적으로 감당 가능한 작은 단계까지 쪼갠다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일을 정했다면 이제 해야 할 건 딱 하나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끌리는 일이라면 그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잠시 자기관리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의 말을 빌려올게요. 우리의 인생이란 얼마나 희한한가. 아이들은 내가 더 크면 이라고 말한다. 자란 다음에는 내가 어른이 되면 이라고 한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한 다음에는 은퇴하면으로 생각이 바뀐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나쳐온 풍경을 돌아본다. 우리는 너무도 늦게야 인생이란 살아가는 데 있으며 매일 매 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로, 다음 주로, 추석 이후로, 내년으로 미루지 마세요. 강좌를 등록하고 직장에 지원하고 멘토를 발견하십시오. 계획 짜는데 너무 몰두해서 시작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은퇴 이후 개인 형편, 반려동물, 자녀 교육은 핑계가 못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원래 그냥 해야 하는 겁니다. 데드라인을 못 지키면 괜찮습니다. 못 지키는 그것도 사실은 레벨업하는 요령이거든요. 실전 경험을 쌓으면 소요 시간,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예측하는 능력도 좋아지니까요. 누군가 여러분의 그것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비웃는다면 세상에는 거대한 국수처럼 생긴 수영 보조 용품을 발명해 억만장자가 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위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위대해지려면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감수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기는 한자로 위는 위험을, 기는 기회를 뜻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어쩌면 저처럼 혹은 누군가처럼 진짜 처절한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제대로 각성하면 신기하게 이게 또 기회로 작용해서 그냥 평탄했던 사람보다 더 빠르게 성공하고 그러거든요. 어쩌면 삶의 진리입니다. 애매하게 안전지대에 발 걸친 사람들이 이도저도 못하고 결단을 못 내리는 것도 분명 있어요. 여러분,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길 바란다면 뭐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 베풀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만큼 베풀죠. 고학력자들은 흔히 졸업만 하면 세상이 알아서 자기 노력을 보상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어쩌다 지금 이 지경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 형편, 상황 전부 다 100%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이것만 인정하세요. 이걸 인정하시면요, 여러분한테 스스로 새로운 형편, 상황 전부 다 다시 구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환경과 처지의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선택하십시오. 저자는 정말 너무 인상 깊은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주는데요. 한 남자가 27세 나이에 오토바이 사고로 몸의 65%의 화상을 입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처절했던 그는 엄청난 자기 각성 끝에 부상을 회복하고 4년 후에 조종사 자격증을 따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들을 해냈습니다. 미첼이란 이름을 가진 이 남자는 현재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유명 작가이자 동기부여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사람 미첼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인이 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1만 가지였다. 지금은 9천 가지가 된다. 선택은 2가지다. 못하게 된 1000가지를 곱씹든가 남은 9천 가지에 집중하든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3번째 방법인데요. 제가 거의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방법이죠. 목표를 실감나게 상상하는 겁니다. 저자도 똑같이 말해요. 마음은 글로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은 그림으로 생각한다. 오늘은 이 시각화 기법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각화의 효과는 정신신체의학의 선구자 에드먼 제이콥슨 박사가 처음 발견한 개념인데요. 박사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운동 동작을 상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감지장치를 근육에 붙여서 근육의 움직임을 검사한 거죠. 그러자 해당 동작을 실제로 할 때와 일치하는 근육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이후의 연구에서는 어떤 것까지 밝혀졌냐면요. 특정 운동 기술을 지속적으로 시각화한 사람에게 일종의 근육 기억이라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을 이제 실제로 할 때 마치 그 전에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한 사람처럼 익숙하게 그 동작을 소화해내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체육계는 이미 50년 전부터 이 시각화 기법을 활용해 왔습니다. 세계적인 프로 골퍼들도 타수를 줄이는 최고 비결 중 하나로 마음속에서 공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능력을 꼽습니다. 특히 목표로 하는 그 지점을 상상하는 건 당연하고요. 공의 탄도와 비거리까지 상상으로 보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고 해요. 이 사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레전드 프로골퍼 잭 니클라우스가 이 시각화 방법으로 세계 최고의 프로골퍼가 된 겁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요. 이런 사례는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이스라엘 정치인 나탄 샤란스키는 미국 스파이라는 혐의로 소련 감옥에서 무려 9년을 보냈거든요. 독방 감금 기간에 나탄은 가상의 상대 또는 자신을 상대로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체스를 두었어요. 그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기회에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1996년 샤란스키는 체스 세계 챔피언 게리 가스파로프를 실제로 이겼습니다. 미국 코미디 배우 짐 캐리는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1천만 달러짜리 수표를 직접 쓰고 지급 일자로는 5년 후 날짜를 적었죠. 그리고 수표 메모칸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대의 노력에 대한 사례금. 짐 캐리는 이 수표를 늘 지갑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수표를 꺼내보면서 그 돈을 받는 자기 모습을 상상했죠. 그리고 불과 몇 년 후 짐 캐리는 헐리우드에서 영화 한 편당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7억 원의 고액 출연료를 받는 초대형 스타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무엇보다 시각화는 어떤 일을 할 때 사용되는 뇌신경 회로를 자극하고 강화한다. 어떤 목표든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마음은 실제 사건과 상상 속의 사건을 구분하지 못한다. 우리는 바라는 기량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상으로 연습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현실을 바꿔버릴 수 있다. 네, 여러분. 시각화는 진짜 간단합니다. 무슨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1대1 레슨을 막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부디 꾸준히만 계속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이 시각화와 더불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 4단계 중 가장 마지막 단계죠. 호언장담을 하라는 겁니다. 단순한 확언이 아닙니다. 완전히 호언장담하세요. 이 호언장담은 여러분 목표에 대해 보험 증서를 발급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고 이걸 해내고야 말겠다는 일종의 선언인 거죠. 사람은 특정한 주장에 계속 노출되면 결국 그걸 내면화하거든요. 여러분 역시 특정 주장에 노출된 끝에 지금의 여러분이 된 거고요. 1961년 존 F 케네디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라 라는 확언으로 냉전시대 미국 국민들의 의식을 확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확언의 작동 원리도 시각화와 다르지 않아요. 문장을 만들고 그게 여러분 직관이 되고 본능이 될 때까지 말과 글로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도 진짜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진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손절하십시오. 절교하세요, 여러분. 이 호언장담이 반복되고 쌓이면 인생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결국 현실도 바뀝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도 똑같이 말해줍니다. 사람의 일생은 그 사람의 말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사소한 거라도 나 이거 못해 라고 속마음으로라도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낮은 강도의 속삭임도 평생 집요하게 반복되면 실제 행동에 나타나고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속삭일 거면 다른 것들을 속삭여서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세요. 좋은 말로 나쁜 말을 밀어내는 겁니다. 각자가 사는 모습은 각자가 말로 만든 자기 암시의 결과라는 걸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실험 하나 지금 해볼까요? 다음 세 문장을 제가 말해볼 테니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보세요. 1. 오늘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 이 문장은 어딘지 반신반의하는 느낌이 들고 주체가 누군지도 알 수 없죠. 2. 오늘 일을 잘 풀어가고 싶다. 두 번째 문장은 주체가 달라졌어요. 내가 오늘 일을 잘 풀어가고 싶다. 이러면 내 안의 감정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다 이야기하면 당장 막 몰입하는 느낌이 나지는 않죠. 오늘 일을 잘 풀어갈 작정이다. 반면 세 번째 문장은 어떤가요? 바로 감정이입이 되면서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 호언장담하셔야 해요. 그런 여러분을 보고 뭐 김칫국 마신다, 허언증이다, 공상이다, 과대망상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역시 진짜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리세요. 손절하십시오. 공상과 호언장담은 달라요, 여러분. 공상하는 건 실제로는 자기 꿈을 안 믿습니다. 유토피아 세계를 꿈꾸는 공상가는 실제로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시적인데다 변덕적이고 한마디로 그냥 판타지인 겁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공상가들은 이걸 하기 위해 그 어떤 행동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계획을 쪼개거나 데드라인 같은 건 더더욱 없고요. 이렇게 공상과 호언장담을 구분하셔야 하는 겁니다. 시각화와 확언의 힘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확고한 목표의식, 잘게 쪼갠 계획, 데드라인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버리면 뇌가 해당 일과 관련된 신체 기관으로 가는 에너지 양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호언장담과 상상으로 효과를 본 사례는 국적과 시대, 분야를 막론하고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주변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물어본 적도 없잖아요. 두 번째는 상상과 확언으로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굳이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핵심만 딱 말씀드릴게요. 단순한 확언? 안 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여러분의 의지가 담긴 확언, 호언장담이어야 합니다. 상상도 두루뭉실? 안 됩니다. 성공한 여러분 모습을 정말 디테일하게 상상하셔야 하고요. 저자의 마지막 말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은 아예 생각을 말자.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단언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설탕 끊어라, 술 끊어라, 건강 챙겨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그거 며칠하고 잘 안 됐을 겁니다. 왜? 멋진 몸이야 사실 그냥 포기하면 그만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그냥 계속 이러면 되거든요. 이게 다 왜 이런 거냐면요, 진짜로 이걸 왜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은 정말로 이 영상 하나로 남들이 뜯어 말려도 여러분이 알아서 운동하고 술 안 마시고 설탕 안 먹고 웃고 책 읽고 건강한 거 먹고 이렇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하는 진짜 이유만 알면 됩니다. 한 번이라도 피부가 더 좋아지는 관리법 혹은 간 건강 지키는 법, 이런 너무 당연한 건강법들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오늘 이 내용을 먼저 아셔야 할 겁니다. 한마디로 뇌를 관리해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타 장기들 챙기는 것부터 치우고 이거부터 해라 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성공도 당연히 없습니다. 에이맨 박사에 따르면 뇌는 버터처럼 말랑말랑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건강하고 예쁜 통통한 뇌가 되기도 하고요. 그냥 방치하면 쭈글쭈글 울퉁불퉁하고 쪼그라든 뇌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간 건강을 위해 술 안 마시는 시기를 가져본 적 있으시죠? 절주를 넘어 아예 금주를 하신 분들도 주변에 꽤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좀만 노력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건강한 간으로 바뀌는 것처럼 뇌도 자기 뇌에 딱 맞는 처방으로 제대로 음식을 넣어주고 부족한 호르몬 채워주고 생각과 습관만 다스리면, 네, 여러분 지금 사진이 보이시나요? 에이맨 박사팀이 개발한 뇌스캔 기법으로 찍은 뇌 사진인데요. 이 버터 형질의 뇌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렇게 통통하고 건강한 뇌로 바뀌는 겁니다. 실제 저자의 할머니도 98세까지 이 뇌를 관리했을 뿐인데 이렇게나 정정한 모습으로 총명하게 살고 가셨다고 해요. 저자에 따르면 뇌는 퇴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장기가 늙어가는 가운데 퇴화하지 않는 유일한 부위가 뇌라면 이걸 놓쳐선 안 되죠. 이거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요. 누구나 다 균형 잡힌 통통하고 건강한 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던 몸을 관리하시던 다른 장기의 건강을 챙기시던 그 어떤 성공을 하려 하던 간에 하다못해 피부나 탈모를 관리하려고 하셔도 그 전에 이 뇌부터 균형 잡히고 통통하고 건강한 뇌가 되어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모든 건 뇌에서 시작되니까요. 얘를 관리하지 않고 다른 거에 힘을 쏟는다? 마치 역사 공부할 때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도 모르고 사건이 발생한 연도랑 이름만 외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들 전체적으로 건강 관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제가 연도를 어떻게 아냐면요, 예전에 고등학생 때 이걸 1789 프랑스 대혁명 무조건 외워, 이런 말 듣고 외운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1789가 아니라 18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그 중에서도 프랑스에서 왜 제일 먼저 이런 시민혁명이 일어났는지,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제 그 후에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일들, 세계사적으로 어떤 거대한 물꼬를 트게 된 것인지 이걸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뇌부터 관리하는 게 바로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뭘 해야 하는데? 라는 게 궁금하시죠? 가장 먼저 여러분의 뇌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MBTI 이런 성격 유형 검사 많이 하시죠? 그런 거 말고 우리 뇌는 이렇게 앞에, 양옆에, 뒤에, 그리고 안쪽에 이 조직들이 각 기능이 다 다르고,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에 따라 어디는 좀 활성화가 덜 되고 어디는 그래서 좀 울퉁불퉁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뇌의 취약한 부분에 따라 여러분의 뇌 유형은 각기 다 다릅니다. 기본적인 뇌 유형은 이렇습니다. 1. 균형 잡힌 뇌. 2. 즉흥적인 뇌. 3. 집요한 뇌. 4. 예민한 뇌. 5. 신중한 뇌. 균형 잡힌 뇌는 말 그대로 너무 건강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뇌 상태고요. 사람에 따라서 즉흥적인 뇌, 집요한 뇌 이렇게 하나로만 특정되지 않고 즉흥적이면서도 집요할 수 있으니까요. 이 조합들에 따라 복합 유형으로 나뉘어져서 우리의 뇌는 총 16개 유형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형마다 챙겨야 할 호르몬, 음식, 생활 방식, 필요한 운동 이런 게 다 달라요. 그걸 챙겨서 균형 잡힌 뇌로 가야 하는 거죠. 내용이 정말 디테일하고 각 유형마다 운동은 뭘 해야 하는지 이런 방대한 정보가 다 담겨 있어서 그걸 오늘 영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각 유형마다 특징만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내 유형 말고도 모든 유형을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린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니까요. 먼저 균형 잡힌 뇌, 사려 깊고 성실한 모범 시민인 분들입니다. 집중력, 충동 조절, 성실성, 생각의 유연함, 긍정성, 회복, 탄력성, 정서적 안정을 다 가지고 있는 유형이고요. 지금의 내 상태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조금씩 더 발전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삶을 예측 가능하게 살아가며 비교적 건강하게 장수하는 유형입니다. 삶에 도움이 될 정도의 적정 수준의 불안함도 가지고 있고요. 시간 약속을 정말 잘 지키고 정말 어느 인사팀에서나 환영할 법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이것이다 라는 걸 딱 발견하면 정말 성실하게 그 성공에 잘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즉흥적인 뇌는요, 도파민 중독형이에요. 도전에 강하고 권태에 약합니다. 분위기를 잘 띄우고 짜릿한 걸 좋아하죠. 창의력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고 관심사가 넓습니다. 다만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며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부주의하고 정리정돈이 쉽지 않고 안정된 느낌이 잘 없죠.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성공에 미친 미국에서는 특히나 반기는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이분들은 다른 유형 뇌보다 좀 더 행복을 잘 느낍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즉흥적인 뇌는 차분하게 행동할 때를 알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근데 잘못 빠지면 마약이나 술, 설탕까지 각종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에 손대기 쉽습니다. 이게 다 도파민의 농도가 낮아서 그런 건데요. 도파민은 기대, 가능성, 사랑, 미래 자원을 극대화하고 성공을 추구할 때 관여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일종의 영업사원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인생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도가 낮으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파민 분비를 막 자극하고자 다소 즉흥적인 뇌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도파민의 균형을 맞추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집요한 뇌를 볼까요? 뇌의 앞부분 안쪽에 오류를 탐지하는 부위가 너무 활성화돼서 맨날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완고하고 고집이 엄청 세요. 집요하고요. 강한 의지를 보이고 규칙적인 일상을 선호합니다. 좋은 것보단 나쁜 걸 먼저 보고요. 반대와 논쟁, 강박적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이분들은 상처 잘 받는데 대신 목표한 바는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무조건 이뤄내고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데 아주 철저합니다. 사소한 과제 완료할 때마다 항목 지워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내 방식 안 따를 거면 나가 해버리는 완고한 아버지, 이런 분들이 여기 속하는데 그래서 섭식 장애도 많이 겪는다고 해요.
이분들은 세로토닌 농도가 낮은 분들입니다. 세로토닌은 자존감이랑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호르몬이에요. 존중받는 느낌을 관장하는데 부족하면 어딘가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수면, 섭식, 통증 완화에도 지장을 받습니다. 이분들도 먹어야 할 음식, 영양제가 따로 있고요. 해야 하는 행동과 생각의 방향이 즉흥적인 뇌랑은 또 달라요. 이분들은 일단 무엇보다 기를 쓰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 예민한 뇌, 신중한 뇌도 있거든요. 예민한 뇌는 외부 자극에 취약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이 내 일인 것 마냥 감정을 쏟는 유형입니다. 소음, 소리, 냄새 모든 것에 다 민감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겠죠. 이분들은 뇌에 깊숙이 위치한 감정을 느끼는 둘레 계통이란 부위의 활성도가 높은 분들인데요.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엔돌핀, 이 두 호르몬의 균형이 제일 중요한 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맞는 음식, 생활 패턴이 따로 있죠. 신중한 뇌는 어떤 상황이든 불안에 굉장히 압도당하는 분들이에요. 위험 회피형이라고도 하죠. 뭘 해도 먼저 두려움과 불안함이 앞서서 공황 발작에도 취약합니다.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고요. 성공한 유명인 중에서도 이 유형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코르티솔 균형이 관건이에요. 자, 5가지 기본 뇌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단순하게 단일 유형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각 유형을 조금씩 갖고 있는 복합 유형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정 댓글에 여러분 뇌 유형이 뭔지 정확히 알아보는 링크를 드릴 테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뇌를 균형 잡힌 뇌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균형 잡힌 뇌도 관리를 안 해주면 뇌가 못생겨집니다. 테스트를 해보시면 여러분 뇌 점수가 나올 거거든요. 그 점수를 100점으로 끌어올리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노화 방지는 물론이고요. 성공까지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그것을 제대로 쟁취할 수 있어요. 뇌가 쭈글쭈글 울퉁불퉁한데 노화를 막겠다고 피부에 뭔가를 주입하는 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뇌가 100점짜리 뇌면 얼굴에 아무것도 안 해도 빛이 날 겁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다 어렵다, 일단 영상으로라도 뇌 건강에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한 444 법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자가 말하는 인생에서 꼭 관리해야 하는 4가지 라이프 사이클 영역과 4가지 영양소, 그리고 행복을 관장하는 뇌 부위 4군데를 챙겨가는 방법입니다. 먼저 인생에서 꼭 관리해야 하는 4가지 영역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1. 생물적 영역, 2. 심리적 영역, 3. 사회적 영역, 4. 영적 영역. 이 4개가 무조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생물적 영역은요, 물리적인 신체와 뇌를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푹 잤다는 느낌으로 기상하기, 정신적으로 예리해진 느낌,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 따뜻한 날씨를 만끽하는 것, 가족과의 스킨십, 내 사랑에 보답할 건강한 음식, 숲을 거니는 것, 통증이 없는 상태와 같은 생물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생물적으로 충만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가서 온몸으로 자연을 맞이하던, 좋아하는 노래를 듣던, 불멍을 때리던, 숙면을 취하던, 뭐라도 내 몸과 뇌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 하는데, 사실 사회생활 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다 보면 이 중에서 진짜 하나도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자신의 생물적 영역을 가장 민감하게 끌어올려주는 행위가 뭔지 확실히 인지하셔서 지금부터 하나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안 그러면 뇌 건강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째로 심리적 영역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걸 관리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건강한 습관들이 있을 거고요. 오늘 하루가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아침, 예전에 엄청 뿌듯했던 경험을 떠올리는 것, 부정적인 사고 패턴 수정하기, 새로운 생각을 손으로 써보기, 훌륭한 오디오북이나 책을 듣고 읽기, 영화, 코미디를 보기,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기,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이런 것들이 심리적 영역을 충족시키는 예시들입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지금 이 심리적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많이들 끌어올리셨을 거예요. 다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생물적 영역은 많이들 챙기고 있지 못하실 것 같아서 생물적, 심리적 영역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영역으로 가볼까요? 이건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를 또 들어드릴게요. 배우자와
친구와 연락해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 듣기, 자녀, 손주들과 자주 연락하기, 어머니와 시간 보내기, 내 마음이 맞는 사람과 즐겁게 대화하기, 누군가를 가르치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나를 위한 소비하기, 잘했을 때 인정받고 인정하기, 반려견, 반려묘를 쓰다듬거나 눈 맞추기 같은 것들입니다. 즉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나라는 걸 알고 반기는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것,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소중한지 알게 해주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이 부분도 안 챙기고 계실 것 같아서 꼭 오늘부턴 소중한 그 사람 혹은 반려동물에게 나의 존재를 확인받는 일을 한 가지씩은 매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영역은요, 신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을 한 번씩 불러보는 것, 미래에 태어날 내 아이, 내 손주와 교류하는 것, 명상을 통해 목적의식을 느끼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네,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물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루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균형 잡힌 건강한 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다워지고 성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뇌 건강이, 균형 잡힌 뇌가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저런 걸 챙길 힘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주 기본적인 영양소를 안 채워서 그래요. 에이맨 박사가 알려준 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해야 할 영양소 4가지 무조건 챙겨주셔야 합니다. 1.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2. 비타민 D, 3. 오메가3 지방산, 4.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4가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천연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에서 야생으로 신선하게 자란 현지 유기농 비유전자 변형 자연식품을 장거리 운송과 장기간 보관을 거치지 않고 먹으면서 야외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공기만 마시고 깨끗하고 순수한 물만 마시며 하룻밤에 9시간 수면하고 매일 몸을 움직이는 데다 만성 스트레스 요인과 환경 독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 네,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멀티비타민과 미네랄은 무조건 챙겨 먹어야 하고 나머지도 무조건 챙겨야 한다고,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저자는 또 강조합니다. 덧붙여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는 것,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는 버터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없으면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수분까지 챙겨야 하는 이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채워야 할 라이프 사이클과 하루에 챙겨야 할 필수 영양소까지 챙겼으니까 본격적으로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 뇌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을 관장하는 뇌 부위 4군데, 여기가 어디고 건강하게 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마 눈 바로 윗부분에 있는 눈확 이마 껍질이란 곳입니다. 여기가 행복을 느끼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위라고 해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학습하고 기억하도록 돕는 어마무시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치면 안 되는데 축구하면서 헤딩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많이 손상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자는 나는 뇌가 중요한 사람으로서 축구 자체가 뇌를 막 아프게 해서 난 싫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닥핵이라는 안쪽 깊숙한 부분인데요. 여기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쾌락과 욕구를 향해 나아가는,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동기부여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앞서 살펴본 도파민이 생성되는 곳이기도 하죠. 만약 여기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생기가 없고요, 우울하고요, 약물, 알코올, 고칼로리 음식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갈망에 취약해지는 거죠. 여기가 멈추게 되면 파킨슨병, 심각한 무관심, 우울증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건강하려면 아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고 탄수화물이 적은 식단 구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뇌줄기가 있어요. 딱 이름만 들어도 중요할 것 같죠? 호흡, 심박수, 체온, 이렇게 생명을 지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부는 도파민을 만들고 대체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고통을 잠재우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세로토닌 농도를 빠르게 높여서 이걸 위해 단 거에 중독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당분이 아니라 트립토판이라는 걸 이용해서 세로토닌을 만들어줘야 해요. 주로 생선, 각종 해산물, 닭고기 등에 많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운동을 해서 몸에 넣어준 이 트립토판을 뇌로 보내줘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관장하는 뇌 부위는 둘레계통인데요. 감정의 뇌입니다. 이 뇌는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 부분이 진짜 신기했는데요.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것을 원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잃으면서도 도박을 끊지 못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 가면 좋아하는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겠죠. 그러면 또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444 법칙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것만 숙지하셔도 방치했던 뇌를 좀 더 보살피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건강하게 만드는 걸 먼저 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어디에 여러분을 갖다 놔도 성공을 할 수 없고 행복은 없습니다. 정말로 뇌부터 챙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다소 정보를 꽉꽉 채워서 여러분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고는 다 기억이 안 나실 거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다시 보시면서 그 무엇보다 이 뇌 건강을 끌어올리는데 지금부터라도 꼭 신경 쓰시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